시장은 19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어제 자신이 보유한 1,500억 원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안철수 연구소 주가는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하이닉스 인수가격 3조 4천억 원입니다.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격이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발행금리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도 6%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가격 지금 나왔는데요. 23,000원, 제3자 배정 물량이 23,000원, 채권단 물량이 24,500원.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크게 주고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오전 중에는 조금 강했었는데 오후에는 다소 좀 약보합권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점장님께서는 하이닉스 주가 지금 재료 노출로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재료 노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성장 동력 부분이 부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측면에 봤을 때는 유상증자 대금 2조 3천억 그리고 현재 유보금 3조 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향후 하이닉스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투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자체는 상당히 호재로 지금 작용할 것 같고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충분히 하이닉스에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닉스 주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디램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하이닉스 주가 전망 하향 작용하고 업황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SK텔레콤이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 장치 산업 특성상 굉장한 투자가 이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장기랑 단기랑 좀 나눠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실적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4분기에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에 약세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의 성장 동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역시 지금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향후 투자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SK그룹 자체가 여태까지 기업 인수를 해서 상당히 성장해왔다는 측면에서 하이닉스도 결국 인수를 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하이닉스의 미래는 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주가 약세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업황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다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로존 얘기 또 매일 유로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진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 이탈리아 국채가 발행은 됐는데 발행금리가 6.29%, 지난 10월 달에 비해서 100bp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실정됐다는 얘기고요. 금리 자체는 97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이슈가, 얼마 전에 이제 메르켈 총리도 한 번쯤 언급을 했었고,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독일 여당도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게 나왔다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유로존 붕괴 얘기가 이제 유로존 해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마 벌써 두세 달 전인가요?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때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투자 전략가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저 자신도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크게 귀담아듣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유로존의 문제는 계속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어느 만큼 빨리 유로존의 문제를 없이
이것이 미국이 살아나냐, 이것이 결국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2부의 시각인데요. 미국에서 좀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물론 유로존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극히 일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로존의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건 보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요. 상당히 과격하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문제는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보셨다시피 채권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발행하기 거 됐건 시중에 금리가 됐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 보이고요. 경기에도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분명히 경제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몇 달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짧아야 2년,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는 걸려야지 유로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가 부채랑 GDP랑 이제 비교해서 몇 %다 얘기하고 200이다, 120다 얘기하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가 GDP랑 채권의 국채 비율이 100% 이내로 가는데 무려 20년은 걸려야지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 시장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결론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트레이더란 건 짧은 매매를 하는 분입니다. 스윙 플레이를 하건 일주일, 이주일 짧은 상대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로존 리스크가 상당히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베스터, 좀 긴 흐름으로 투자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2달 전이나 지금이나 한 달 후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명히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바이 앤 홀드, 즉 매수 및 보유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보유라는 의견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무슨 표현을 했냐면요. 고개를 들고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다니라는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세를 짧게 시세를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짧게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침 시간에도 인용해드린 투자 전략 레포트인데요. 메릴 린치에서 아주 재미난 레포트를 썼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떨어진 주식, 물론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냐면 글로벌 마켓, 즉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회복이 됐을 때 어떤 강력한 퀄리티, 강력한 파워를 갖고요. 경기 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을 그 주식을 미리미리 사두라. 이것이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이다. 이런 레포트를 해갖고 투자가들한테 레포트를 발표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유로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전전주 그리스나 지난주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돌발적인 사안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신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오늘 밤에 이제 소매업체,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이런 업체들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일본 블랙 프라이데이 한쪽에서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대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상반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지금 미국 소비 시즌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 특히 작년에도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온라인 쪽은 매출이 좀 늘어났는데 오프라인은 큰 재미가 없었었는데요. 이번에도 기대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컬에서 나온 뉴스를 봤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요. 매년 이런 연말에 조사하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1위가 상품권입니다. 두 번째가 스마트 기기고요. 세 번째가 옷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년 이거 받고 싶은 선물이죠. 보통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 우리나라도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지만 여기도 사람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들이 뭐겠느냐. 상품권은 뭐 해당되는 게 없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보면 스마트 기기 뭐 있겠습니까? 결국, 그 스마트폰이랑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요. 의류를 보면, 실제로 보면 미국에 의류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류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요. 굳이 따지자면 요즘 그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영업무역,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급반등하는데 필라코리아, 그리고 LG 패션, 한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관심주가 되겠죠. 예, 구체적으로 관심주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품권, 모바일 기기, 의류, 그리고 삼성전자와 영업무역 관련해서 이제 의류 업체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투자자죠. 근데 그 IBM 주식을 최근에 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핫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5.5%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2대 주주, 그리고 얼마 전에 BOA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의 2배를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버핏이라는 분이 99년 2000도 IT 버블 때도 나는 기술주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IT주를 샀는데요. 글쎄 그 IBM은 이제 IT가 아니고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안정적인 제조업체로 보는 건지, 김익수 지점장님께서 이 버핏이 그 IBM 지분을 취득한 거, 이거 의미와 우리나라 IT주에 미칠 영향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12조 원이나 되는 자금을 투여해서 IBM을 샀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버핏이 그 IBM이라는 대표적인 IT 업종의 기술주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IT라서 매수를 했다는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우선 IBM 자체에서 우선 그 평가를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T 전체에 대한 버핏의 의견이 좀 다소 변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 IBM 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IBM이 상당히 지금 안정성이 있고 역시 성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결국 이거는 배당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자사주 매입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업에 대한 버핏이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IT 기술주이지만 IBM에 대해서는 또 달리 제조업체와 또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IT 관련인데요. 결국 버핏이 IT는 보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IT 주식을 샀다는 것은 이제는 버핏도 IT를 좀 달리 보지 않느냐 그런 단계에서 본다면 이제 IT 주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IBM의 상징성, 그리고 IT에 대한 시각도 어느 정도 좀 변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를 예를 들면은 역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관심을 갖는 게 맞겠죠? 네,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IBM과 대별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역시 한 종목만 봤을 때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성장 동력이 있는 IBM 못지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IT 주식을 다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삼성전자가 필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버핏의 IBM 주식 매수, 국내 IT 업체도 주가 레벨업의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지수 박스권 등락입니다. 어제 1900 회복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실패를 1100 밑으로 내려왔고요.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으로 다시 계속 돌아오고 좀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좀 답답한데요. 근데 시장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50포인트가 올랐는데 사실 거래량이 3억 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단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좀 시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거래가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IBM 얘기 잠깐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마침 우연히 TV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직접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그게 추가적으로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IBM을 샀으니까 IT 주식,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자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안 샀냐니까요. 빌 게이츠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안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라고 했으니까요. IBM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렌 버핏이 워낙 좋아한다는 얘기도 좀 우리 시청자분께 좀 참고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거래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수급인데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완전히 반대죠. 외국인과 투신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 이런 쪽에서 같이 좀 힘을 써서 들어와야지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이라든가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을 맞출지가는 쉽지 않죠. 다만 투신이 좀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안정이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미국 시장은요. 좀 기술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직전 고점에서 한 5% 정도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테크니션들은 직전 고점을 빨리 좀 뚫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미국 가격 S&P건 다우지수건요. 한 3에서 5% 정도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고점을 뚫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FTA가 빨리 좀 비준안이 통과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과 안 되면 빨리 그게 그 결단이 나야지 시장이 다시 좀 제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건 떨어지거든요. 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수급적인 여건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전고점 돌파, 한미 FTA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 이학년 의원께서도 뭐 지적하셨지만 지금 시장 단기 대응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글쎄요 중장기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그 수급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시장을 여전히 확실하게 대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11월 이후에 가장 많이 산 업종이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 외에 철강, 금속, 그리고 섬유, 오복, 그리고 보험 업종인데요. 이쪽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샀느냐 살펴보면 결국은 중국의 그 긴축 완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그 11월 이후에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이 현재 그 긴축 완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어 있고 특히 그 전일 발표됐던 그 10월에 중국의 그 대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측면이 이게 결국은 긴축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지금 수급 측면에서 나와 있듯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철강 업종이라든지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섬유 어복 업종 이런 종목들이 향후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종목별로는 역시 그 제가 잡고 싶다면 저는 뭐 현대제철을 잡고 싶습니다. 현대제철이 결국 중국에서 그 대출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는 결국 중국의 철강 프로젝트가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수요가 늘 것이고 그리고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현대제철 역시 개별 기업 쪽으로도 내년 1, 4분기부터는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들이 선행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은 저는 탑픽을 현대제철을 잡고 싶고요. 업종에서는 운수장비와 철강금속을 잡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되는 종목, 뒷받침되는 업종이 자동차, 그리고 철강, 섬유보복 이 정도 꼽아주셨고 그 근거는 역시 중국 쪽 긴축 완화 기대감이다. 뭐 특별히 탑픽으로는 현대제철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